재민 씨, 유감이네요. 엄마를 잃어버리셨다니.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 아내를 많이 닮은 모양이군요. 라고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네, 닮은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똑같이 생기셨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오래 흘렀어도 엄마의 얼굴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서 엄마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착각했어요. 희민이 어머님이 제 엄마일 리가 없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많이 닮았으면 그런 착각을. 모쪼록 재민 씨 어머님을 꼭 찾으시길 바랄게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아버님. 오늘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에요. 그리고 사실 저희 엄마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밤에 강이 범람해서 실종되셨어요. 아마 살아계시지 않을 겁니다. 제 말에 두 사람은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괜히 분위기가 어두워진 것 같아 다시 밝은 표정을 지으며 희민이를 안고 놀기 시작했고, 희민이 부모님은 주방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해 주셨답니다.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며 희민이를 주제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모처럼 좋은 기운을 얻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걱정되는 게 있다면 희민이 어머님이 괜히 저 때문에 기분이 언짢았을까봐 걱정되었죠. 하지만 저에겐 더 큰 걱정이 있었으니 바로 새엄마의 계략대로 치매가 걸린 할머니를 구워 삶아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2주에 한 번씩 본가에 내려가 할머니가 정신이 돌아오는 순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제 정신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모시고 가는 걸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변호사님이 할머니 정신이 있으실 때 새엄마에게 재산 한 푼도 안 준다는 걸 공증 받아두자고 하셨거든요. 혹시나 모르니요. 새엄마는 여전히 날이 서 있는 태도로 할머니를 대했고 저에게 같은 태도로 일관했네요.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는데 제 마음속에는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새엄마에 대한 저희를 알고 있는 데다가 할머니를 직접 모시고 있지 못해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죠. 그런 제 심정을 알았는지 희민이 아버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재민씨,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희민이도 잘 지내고 있죠? 그럼요. 여전히 재민씨를 보고 싶어 합니다. 재민씨, 아무래도 저희 집에 한 번 더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요즘 일도 바쁘고 집안에 일이 있어서 찾아뵙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바쁘시겠죠. 그래도 꼭 한번 들려주세요. 저희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런 거 없다며 밥이나 한 끼 같이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목소리에 근심이 있는 것 같아 거절하지 못하고 조만간 찾아가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틀 뒤 놀이공원에서 탈 알바를 끝내고 희민이 집을 서둘러 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한참 지나서 괜히 저 때문에 식사를 미루고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이윽고 어두운 저녁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고 변함없이 희민이 아버님이 나오셔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간단히 안부와 인사를 나누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쩐 일인지 희민이가 집 안에 없었어요. 아버님, 희민이는 어딜 갔나요? 꼬마 아가씨 보려고 한달음에 달려왔는데 바쁜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재민씨, 희민이는 잠깐 제 어머니 댁에 맡겼습니다. 오늘은 재민씨를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불렀거든요.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요? 혹시 제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건가요? 지난번에 희민 어머님께 저희 엄마라고 해서 화가 나셨어요? 그렇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시죠? 재민씨 오기를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민씨 사과할 일은 없습니다. 여보, 이제 나와봐. 아버님이 큰 목소리로 부르자 희민이 어머님이 나오셨는데 눈가에 눈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무슨 이유로 그러시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답니다. 재민아. 네? 내 아들 재민아.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가늠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제 어머니와 이름도 다르고 저를 알아보지도 못했던 분이 갑자기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갑자기 아들이라뇨? 재민아, 엄마 맞아. 내 이름은 박은비가 아니라 이진숙이야. 며칠 전에 기억이 돌아왔어. 네? 지난번에는 기억을 잃었다는 말씀이 없었잖아요.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연신 갸우뚱하며 적응하지 못하자 어머님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건 사실이야. 무슨 이유인지 몰랐지만 병원에 입원한 채 깨어났었지. 그때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았어. 네 아빠도 너도 말이야. 그런데 내가 입원한 병원에 원장이라는 분이 내 아버지라고 했어. 그분은 당신의 죽은 딸을 대신해 기억을 못하는 날 딸로 받아주신 거야. 아버지는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경찰에 신고해 가족을 찾아주려고 했는데 내 신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가족을 찾지 못했대. 오갈 데 없는 나를 받아주신 아버지는 내가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잃었다고 하셨지. 난 그 말을 믿고 그분의 집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어. 박은비라는 이름으로 말이야.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단다. 그런데 얼마 전 네가 다녀간 이후로 사라진 기억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고 며칠 전에 완전히 기억이 돌아왔단다. 난 하늘이 들쭉나도 재민이 네 엄마가 맞단다. 정확한 설명을 듣자 이해가 되었고 아무 말 없이 엄마를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제 어깨와 엄마의 어깨가 흠뻑 젖었어요. 그렇게 엄마와 희민이 아버님과 식사를 시작했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긴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찾아 헤매던 5년 넘는 시절과 재혼, 그리고 투병과 죽음, 또 새엄마의 구박과 현재 할머니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답니다. 그러자 엄마는 심각하게 고민하시더니 희민이 아버님과 할머니를 몰래 데리고 나올 방법을 생각하셨어요. 여보, 당신이 여행사 회사를 하고 있으니 무료 여행권을 지급해주는 게 어떻겠어요? 그럼 재민이 계모가 상간남과 여행을 떠날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우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가 제정신이 돌아오면 유산을 재민이한테 증여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이 있었네.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없으니 분명히 여행을 갈 거야. 아마 재민 씨한테 연락해서 대신 할머니를 모셔달라고 할 거야. 두 분의 작전에 저는 혀를 내두르고 말았습니다. 이야,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새엄마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아버님, 고맙긴. 내 처의 아들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죠. 만약 일이 틀어지더라도 내가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을 지켜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며칠 뒤 엄마의 남편이자 희민이의 아버님이 우편으로 무료 여행권을 보내셨습니다. 무작위 추천이라는 편지 내용을 적어서 말이죠. 그러자 새엄마는 미끼를 덥석 물었고 저에게 연락해 할머니를 며칠 모셔달라고 했답니다. 당연히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엄마와 아버님과 함께 본가에 찾아갔네요. 이윽고 치매 걸린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며느리가 이제야 돌아와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할머니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엄마를 알아보지 못했고 낯선 사람으로 취급하며 자리를 피했어요. 저희는 할머니 곁에 제정신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할머니 곁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정성껏 할머니를 모셨어요. 그러자 며칠 뒤 엄마의 진심이 통했는지 할머니의 정신이 돌아왔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냐? 바람난 년이 뭘 잘했다고 여길 찾아온 거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바람이라뇨.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난 분명히 기억해. 네가 다른 남자와 있는 걸 봤어. 새 며느리와 함께 말이야. 그이가 너의 불륜을 목격하고 나에게 알려줬다고. 할머니는 새엄마와 엄마의 불륜 장면을 목격했다고 굳게 믿고 계셨어요. 네가 외간 남자와 식당에서 다정하게 밥을 먹고 있는 걸 봤어. 이웃이었던 새 며느리가 알려주길 아주 오래된 사이라고 했다고. 그 남자 이름이 김청수라고 했던가? 김청수요? 아, 기억나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제가 바람피운 남자가 아니라 제가 마을 금고 다녔을 적에 VIP 고객이었어요. 저한테 여러 상품의 적금을 들어주고 해서 식사를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새 며느리 말로는 네가 그 남자와 오랫동안 불륜 관계를 지속해왔다고 했어. 난 그 말을 믿고 새 며느리와 가까워졌고 그 애가 내 아들을 짝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래서 난 너를 버리고 그 애를 새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네가 실종된 날 내가 널 개천 근처로 유인했고 새 며느리가 널 개천으로 밀어버렸어. 할머니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를 불륜으로 의심했던 과거 이야기를 하시며 엄마가 실종되게 만든 장본인이 할머니와 새엄마라는 걸 밝혔답니다. 이에 엄마는 절대 아니에요. 그 여자가 어머님 재산을 탐내고 작정하고 접근한 것 같아요. 지금 그 여자가 어머님 곁에 남아있는 건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유증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난 그동안 재산이 있다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 재민이도 모르고 있다고. 재민이가 그 여자의 통화 내용을 엿들었어요. 어머님 새 며느리가 상간남에게 어머님 돌아가실 날만 기다린다고 했다고요. 그 여자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못 느끼셨어요, 어머님? 이윽고 할머니는 양손으로 머리를 잡고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머니께 차근차근히 새 엄마의 계략을 설명하여 모든 진실을 알게 해드렸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지난 날에 대해 용서를 비셨습니다. 그때 내가 미쳤었나 보다. 너를 의심하다니. 그것도 모자라 널 죽이려 했다니. 나 같은 년은 천벌을 받아도 싸 재미냄이야. 생각해보니 새 며느리한테 모든 걸 쏟고 너에게 그런 짓을 한 것 같구나. 그날 이후 나도 마음이 편히 지낸 적이 없었어. 네가 죽은 줄 알고 매일 악몽에 시달리며 살았지.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었다니. 너무 고맙다, 혜미야. 내가 많이 원망스럽지.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지옥에 가서 벌을 받으마. 어머님, 전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물론 큰 잘못을 하셨지만 그건 모두 그 여자의 계략이었다고요. 저를 밀어버린 것도 그 여자의 짓이잖아요. 그리고 저 그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재혼도 하고 딸아이도 낳고 말이에요. 그러니 잘못을 비시지 말고 빨리 모든 일을 바로잡도록 해요. 그 여자를 감옥에 넣고 어머님 재산을 재민이에게 넘겨주세요. 재산? 그건 이미 변호사에게 찾아가 공증했는데 새 며느리한테 돌아갈 재산 따위는 한 푼도 없어. 내 재산은 모두 재민이가 받게 될 거라고. 그 말에 저희 세 사람은 모두 놀랐습니다. 엄마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고 묻자 정신이 돌아온 어느 날 몰래 변호사를 찾아가서 공증 유언장을 남겼답니다. 결국 새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할머니 곁에서 머물고 있던 거예요. 여하튼 남은 건 새엄마의 범죄 사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치매인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 신빙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정신을 잃으면 조사가 길어질 것 같아 새로운 목격자를 찾아내는 게 관건이었죠. 엄마와 희민이 아버님과 어떻게 지난 14년의 일을 밝혀낼지 의논을 했는데 아버님이 먼저 경찰에 사건을 알리고 공개적으로 목격자를 찾는다고 광고를 하자고 했어요. 덧붙여 사리탐정을 고용해 수사까지 한다고 했죠. 저와 엄마는 당연히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고 바로 실행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엄마의 집으로 모셔가고 마을 여기저기에 14년 전 새엄마가 한 짓을 본 목격자를 찾는다고 현수막을 수십 개 달아놓았어요. 한편 새엄마는 여행을 다녀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와 할머니가 없어서 놀랐는지 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어머님 모시고 어딜 간 거야? 당신한테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다른 곳으로 모시고 왔어요. 뭐? 당신? 너 지금 엄마한테 하는 말버릇이 그게 뭐야? 그리고 치매 있는 노인네들 함부로 데리고 나가는 법이 어딨어? 당장 데리고 돌아와.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됐나봐요. 길거리에 걸린 현수막 못 봤어요? 무슨 현수막? 당신이 내 엄마를 개천으로 밀어버린 걸 목격한 사람을 찾는다는 현수막. 새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게 무슨 개벽다구 같은 말이야? 네 엄마 실종된 게 내가 한 짓이라고? 너 지금 소설 쓰니? 난 네 엄마 얼굴도 모른다고. 하며 시치미를 떼더군요. 그래서 할머니가 정신이 돌아와 모든 걸 실토했다고 말했고 피해자인 엄마가 제 옆에 있다고 일러주었죠. 경찰에 신고도 했고 사리탐정을 고용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렸더니 흥분한 목소리로 자기는 절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전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 그동안 몸조리 잘하고 기다리라고 전해주었죠. 공소시효가 1년이 남았으니 똥줄 타면서 지내라고 덧붙였고요. 그날 이후 사리탐정이 마을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쳤는데 아쉽게도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상금을 크게 내건 현수막을 보고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녀는 새엄마의 지인이었다고 하며 범죄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걸 안 새엄마가 돈으로 입막음을 했었다고 진실을 말하더라고요.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새엄마에게 돈을 받을 때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음성을 녹음해 두었다고 전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죠. 저희는 증거를 준 목격자에게 현상금을 건네주고 녹취록을 받아 경찰서를 찾아갔고 정의 실현 앞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되었네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새엄마에게 전화해 알려주었습니다. 당신 지금 똥줄 타고 있지? 우리 엄마를 해하려고 한 짓이 언제 들통이 날까 걱정하면서 말이야. 공소시효가 15년이라 1년만 있으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어서 마음 놓고 있었지?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 물론 당신한테는 나쁜 소식이겠지. 14년 전 당신이 목격자에게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하려 했다는 증거를 찾았어. 당신 목소리가 범죄를 말하고 있더라고. 아주 자세하게 말이야. 설마 그년이? 당신이 말하는 그년이 우리가 찾은 목격자겠지. 그 여자가 당신과 만나 돈을 받고 입막음하는 대화가 그대로 담겨있는 녹취본을 주더라고.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있을 거라 생각했니? 어때? 이제 좀 겁이 나나? 재민아, 그만해라. 이 엄마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내가 널 키워준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여기서 멈춰라. 너와 나는 엄마와 아들 사이잖니. 엄마와 아들? 말 같지 않은 소리 집어치워. 당신은 우리 가정을 파탄냈어. 엄마를 사라지게 했고 아버지를 병들어 죽게 만들었어. 게다가 나를 학대했어. 또 할머니를 매일 악몽 속에서 살게 했으니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해. 재민아, 이러지 말고 만나서 얘기하자. 엄마가 다 설명할게. 설명은 경찰서 가서 하시지. 당신의 남은 인생은 감옥에서 보내게 될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해야 할 거야. 저는 새엄마의 이어지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희민이 아버님과 같이 경찰서에 찾아가 새엄마의 범죄 사실을 알렸고 곧 영장이 발부되어 형사들이 새엄마를 체포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어디로 도망갔는지 집안에도 없고 마을을 샅샅이 뒤져보았는데도 새엄마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네요. 그렇게 며칠 동안 새엄마를 찾아다닌 형사들은 허탕만 치고 말았는데 함께 범죄를 공모한 새엄마의 상간남을 먼저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새엄마를 찾게 되었는데 발견된 곳이 마을 개천의 끝자락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십수년간 계획했던 범죄가 발각되어 감옥에 갈 신세가 되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것이죠. 살아있는 채로 천벌을 받기가 무섭고 두려워서 그랬는지 자신에게 스스로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새엄마의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이후 저는 할머니의 집을 팔고 그 마을에서 떠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그 마을에서 계속 지내는 건 할머니에게 힘들었을 테니 이제라도 다른 곳으로 모실 생각이었죠. 그런데 할머니는 당신에게도 큰 죄가 있다며 저와 함께 사는 삶을 거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요양원에 가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데 요양원에 가게 되어 미안하다며 사죄를 하시며 말이죠. 저희는 이를 말리다가 끝내 수긍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땅을 팔고 서울에 올라와 대학 공부를 했고 괜찮은 대학을 나와 사업을 시작했죠. 일은 대박이 날 정도로 성공한 건 아니었지만 나름 자부심을 가질 만큼 탄탄한 회사가 되었답니다. 또한 엄마와 자주 왕래했어요. 동복 동생인 희민이와 새아버지로 받아들인 희민이 아버지와도 끈끈한 관계를 이어갔답니다. 희민이는 저를 삼촌이라고 불렀다가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여전히 저를 기다리는 어여쁜 아이였네요.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은 20년이 지났습니다. 제 나이 42살이 되었고 부모님 두 분 다 칠순에 가까운 노인이 되셨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 쓰는 게 좋겠네요.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봤는데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어주셨으리라 믿고 이만 글을 줄일게요. 세상의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인 것 같아요. 다들 좋은 인연을 잘 이어가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 필립은